전세 제도가 소멸이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데 그냥 다주택자가 다 적이다. 다주택자 때리기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그 후감당은 결국에는 우리 또 서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다주택자 잘못이라고 타겟을 잡아버리면 속은 시원할 수는 있겠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저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더 문제가 되니까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월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전월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지금 논리는 사실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평택에 가면은 뭐 진짜 지금 공급이 많아가지고 거기 지금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막 싸요. 전세도 싸거든요. 맞아요. 대구도 지금 공급이 좀 많아서 맞아요. 거기도 전세가 막 싸거든요. 거기 그렇게 공급이 많으면 거기에 가서 살면 되는데 거기 살면서 어떻게 서울 출퇴근을 하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곳도 있고 공급이 너무 부족한 곳도 있는 이런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 어려운 거잖아요. 다 각자 입장이 다르고요. 네. 아까 자동차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왜 막히지? 뭐 터널이 있어서 막히고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정차하면서 막히고 옆에 뭐 또 뭐 산불 났다고 구경하다가 막히고 수많은 이유 때문에 또 초보 운전이 있어. 그런 것도 영향을 주듯이 부동산 시장도 다 각자의 인생이잖아요. 세입자의 인생이 있고 무주택자의 인생이 있고 집주인의 인생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1주택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수. 소수의 다주택자들도 있고 무주택자 중에서도 돈이 있는데 안 사신 분들,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균형을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균형을 깨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원활하게 다주택자들은 또 세입자한테 전세집도 주고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췄는데 너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고 있잖아. 오르잖아. 네가 팔아야 돼.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라고 다주택자를 때립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할 거잖아요. 파는 분들도 있고 또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고 있죠. 그럼 이미 여기서 저는 균형이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다른 정책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그렇고 공급 물량도 그렇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 균형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은 치명타를 받죠. 왜냐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안 사도 돼요. 세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도 이 문제 해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 너무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세입자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진짜 집값 올렸는가에 대한 논란이. 물론 이거는 진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할 수 있는 게 소수가 희소성이 있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게 되면 내가 살 집이 부족하니까 화가 날 수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데 역설적으로 그분은 또 임대 공급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또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집값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모 현상, 미싱아웃, 피어 오브 미싱아웃,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영끌하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문재인 정부만 보면 2020년, 2021년의 포모가 그때 엄청났잖아요.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언제 움직였을까요? 2013년에서 2017년, 18년까지가 제 기억으로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집 사는 분들. 왜 그때는 규제도 좀 풀려 있었고 대출도 받기 쉬웠고 국가에서 말리지도 않았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사라고 했잖아. 2019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이제 안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똘똘한 채가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면 바보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안 삽니다. 근데 2020년에는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주택자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금이 있는데 구매 욕구가 없어서 안 사신 분들, 욕구는 있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뛰어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 안 사도 되는 분들이 뛰어들고 돈이 없는데 사고 싶은 분들은 영끌하니까 균형이 깨지게 되고 과잉 수요가 생기면서 오버슈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건 오케이. 다주택자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오케이.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범은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과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국가의 실패다. 현 정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20년, 30년간의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와서
다주택자 잘못이라고 타겟을 잡아버리면 속은 시원할 수는 있겠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속은 시원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저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다면 공공에서 또는 대형 법인들 있잖아요. 네. 그쪽이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공공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대형 법인들이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흡수해서 사업하고 개인은 가급적이면 1주택만 가져 라고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기반 준비가 없이 1주택자 개인 다주택자를 때려버리니까 저는 이게 전세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미리 준비를 좀 하자. 공공이 많이 준비할 거 또 대형 법인들이 할 거 그리고 개인이 여러 채 가진 거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내리는데 그 물건을 개인이 아닌 대형 법인이나 공공이 좀 사준다든지 어떤 뭐 네. 추경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뭐 돈 많잖아. 그러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프로젝트로 가게 된다면 그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개인은 집 하나 정도 또는 전세는 대형 법인이나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동네 수요가 100이면 한 115에서 120 정도의 집이 있어야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뭐 잠깐씩 이게 움직이는 그런 수요들도 그쵸, 이제 룸이 생기니까. 다 룸이 네. 생겨서 그게 이제 안정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 또 공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간이 공급해봐야 의미 없고 결국에 공공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공공은 또 결국에 어쨌든 국가 세금으로 다 또 지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어가지고 또 비싸게 월세도 못 받잖아요. 또 항상 또 적자 보거든요. 이쪽은. 적자 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법인이 들어오면은 또 법인들은 또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또 이제 막 일종의 매점 매석처럼 이제 막 공실을 임대료 만들면서 올라가죠. 막 임대를 막 올려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는 또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완벽한 정책이란 건 없어요.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는데 암보다 네거티브 이펙트보다 포지티브 이펙트가 더 크면은 그 정책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데 자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공공이 적자 보겠죠. 네. 공공이 하는데 비싸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적자를 보는 거는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게 더 이득이야라고 하면 적자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막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아니면 개인이 집을 많이 가져서 문제야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가져야 돼. 대형 법인이 하면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때보다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임대료가 저렴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싱가포르든 일본이든 뉴욕이든 파리든 런던이든 가보면 임대료 다 비싸. 근데 개인이 임대하는 분들도 있으나 뭐 대형 법인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 안정 개인이 다주택이어서 문제다라고 이제 답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 상응은 높은 임대료 각오해야죠. 그게 싫으면 공공이 많이 하든지 세금을 투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과 비용은 발생한다. 그거 없이 다주택자들이 그냥 팔아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대형 임대법인들이 월세를 비싸게 하는 걸 우리가 감내를 할 것인가. 그럼 국가가 바우처를 줘서 좀 완충을 해줄 것인가. LHSH가 공급을 저렴하게 많이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높은 임대료 각오합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아마도 지금 원룸이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게 뭐 평균 월세가 70만 원 원룸 방 하나가 대학가 주변에 평균이 70이면 좀 신축에 역세권 주변에 괜찮다면 100만 원이잖아요. 1.5룸 넘어가게 되면 더 비쌉니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50, 200 그만 갈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전세 제도가 소멸이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데 그냥 다주택자가 다 적이다. 다주택자 때리기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그 후감당은 결국에는 우리 또 서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다주택자 편드냐 막 이런 막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애도 나중에 이제 무주택이 될 거잖아요. 우리 애가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 생각하면 저는 답답하죠. 아 애들이 높은
주거 비용, 월세를 내면서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아빠가 그것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여기에 따른 답을 찾고 방향성을 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가면 저는 다주택자들도 다 이해하리라고 봐요. 이런 논리로 가서 알았어. 니들이 많이 가지면은 아무리 봐도 이 선진국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아. 대형 법인이나 공공이 환수할 텐데 과거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주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대로 사줄게. 아니면 뭐 다른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니들이 집은 좀 파는 게 좋겠어. 다주택자들 팔겠죠. 다짜고짜 때리지 말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오피스텔 원룸이나 나 도시형 생활주택, 나 이거 반지하 가지고 있는 거 제발 국가가 좀 사줘라 해서 그거 실제로 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몇 개 안 사요. 하고 또 예산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하려면 한 수백조 필요할 것 동해나 같은데. 서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네. 1년에 예산이 이거 매입 예산만 1년에 한 100조, 200조 정도는 해줘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약간 그 실거주를 하는 게 약간 좀 선이고 실거주를 안 하고 지금 약간 갭 투자만 해도 지금 약간 좀 나쁜 거다라는 지금 그런 지금은 기조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 그 보통 이제 1층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맞아요. 그걸 이제 세입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지금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지금 거기 주인이 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 지금 있겠다. 그 어린이집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이게 막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네, 근데 이 어린이집이 또 이제 허가를 받고 뭐 해야 돼서 이게 바로바로 이사가 또 안 돼서 그냥 그 동네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구조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 야, 이거는 예상도 못하는 네.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정책이라는 게 단순하게 산수로, 그러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서 뭐 토지거래 허가, 뭐 전세 낀 집은 네. 2년 동안 봐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시행령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매매 예약을 해가지고 가계약금 받고 찾아갔대요, 구청에. 네. 찾아가서 전세 낀 집이에요. 전세 낀 집인데 대통령이 끼고 사도 된다고 2년 동안 봐준다고 해서 이제 집어넣으니까 구청 담당자가 아니 시행령도 안 나왔고 우리 아무런 공문도 안 받았는데 이거 우리 못 해줘요라고 해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매매 예약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수자가 야, 안 되는 거를 왜 된다고 했냐고 막 화내고 집에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현장에서 되네? 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시차가 발생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5월 9일이라고 하는데 그 2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또 계약 맺고 잔금을 또 길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분들도 막 있고 맞아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전세 끼고 있는 걸 악마로 보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갭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갭 투자도 어느 순간부터 전세를 끼고 사면 다 갭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갭 투자는 나쁜 갭 투자는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 자기 자본은 1억인데 수도권 외곽에 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를 20채, 30채를 사. 자본 이득을 노리고. 그러면 1억 가지고 30채를 샀는데 1,000만 원만 올라도 많은 시세 차익을 얻으니까 뭐 5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고 막 이런 분. 근데 이게 역전세가 생기면 다 깡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 애한테 주려고 아니면 또 나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전세를 끼고 하나 샀는데 이 세입자한테 전세집을 줬어. 근데 뭐 옛날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도 있고 안 올려. 실제로 저 그런 분도 봤거든요. 상계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추가로 하나 샀죠. 요즘 기준에서는 투기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한 번도 안 올립니다. 5%도 안 올려요. 네. 왜 안 올리냐고 하니까 아유 그 세입자 돈 받아서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 나 그 돈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뭐를 받아. 그러다 보니 한 6년 돼서 이 세입자가 나갔거든요. 다른 세입자들이 동네에서 서로 이 물건 나 달라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그렇게 좋은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3억인가, 4억인가 5억에 사가지고 지금 막 6, 7억 하나? 아니, 1억, 10년 동안 한 2억 올랐는데 뭐 얼마나 큰 투기를 했다고. 저는 세입자한테 준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똑같이 너도 투기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 시장을 왜곡하는 거, 또 시세 차익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러고 네. 이런 거는
불법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솔직히 집 하나 있는데 하나 정도 더 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다수가 1주택 아니면 2주택이거든요. 네. 3주택 이상은 한 7%밖에 안 돼요. 1주택, 2주택 다 합치면 한 93%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이 하는 시장을 가지고 투기라는 잣대로 때려버리게 되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전세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갭 투자를 무조건 악마화하는 건 근데 지금 시장에 전세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조금 뭐 늘어났는데 이제 월세도 같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기조가.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월세 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줄어드는. 굉장히. 최대한 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그럼 이런 구조라면은 이제 뭐 매매야 안 사고 버틸 수 있지만 전 월세는 이제 뭐 없으면 매물이 없으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로 내가 가? 아파트 살다가 뭐 오피스텔 빌라로 가든 물론 근데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빌라 사는 분은 또 딴 데로 또 밀려 나가겠지만 그러면 이게 조만간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대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죠? 지금 공급도 없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아마 이렇게 할걸요. 국가는. 저는 스타일을 보니까 전세 올라가잖아요. 네. 월세 올라가면 상한제 올리지 마. 과거에 한번 얘기 나왔었거든요. 전세 올리지 마. 월세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강제로 또 누르기 정책. 그런데 수급이 안 맞아서 매물이 없어서 이런 거잖아요. 매물이 네. 없어서 올라가는 건데 못 올리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집주인은 또 팔아라는 얘기잖아. 그럼 또 사라지잖아.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세금 올리지 말해. 네,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러면 제가 안 올리고 저렴하게 세입자한테 공급을 하면서 세금을 제가 많이 내겠습니다. 이런 집주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럴수록 점점 더 희소해지고 또 이면 계약도 나중에는 맺겠죠. 계약서 네. 2개 적어가지고 세입자도 아쉬우니까 집이 없으니까 못 사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인데 7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국가가 못 올리게 합니다. 근데 집이 이 집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억짜리 하나 쓰고 7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런 이면 계약이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세입자도 답이 없으니까 그럼 네. 공공이 주택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일자리가 많은 서울은 이런 왜곡이 많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들은 또 요요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지역의 밸런스를 또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렇다면 이걸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고 인천 경기에는 좀 룸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게 교통망을 GTX 같은 걸 좀 빨리 개통해주고 GTX 뭐 ABC 지금 하고 있고 DEF도 네. 국가 예산 좀 많이 배정해가지고 사실 돈이 문제 아니에요? 돈만 투입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 경마장 부지, 네. 용산 국제 업무 팔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차라리 민간한테 팔아. 국제 업무지고 한 30조는 30조 받지 않을까요? 그 땅? 뭐 더 받을 수도 있을 더 받을 것 수도 같고. 있고. 그럼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네. 아파트도 3기 신도시 반값하고 교통망 예산 투입하면 뭐 한 5년 만에 지하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택, 송도, 청라, 검단 이런 쪽으로도 수요자들이 가서 30분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이라도 솔직히 이거는 수급이 안 맞으니까 물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한번 왜곡이 되면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풀어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왜 신축 아파트 안 그래도 물량 없는데 그나마 나오는 신축 아파트 물량도 세입자가 못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거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지 말자고요. 갭 투자는 나빠라는 건 사실 감정이지 갭 투자가 나쁘다는 게 어떤 학술적으로 뭐 연구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긍정의 역할이 있고 부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무조건 대출을 규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입자를 위한 대출은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